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82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김양미 기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주제 말하기 앞서서 한 가지 김양미 기자한테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뭐한테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망고의 성군이라는 세종대왕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로큰롤의 대왕이라 그러죠. 그리고 로큰롤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엘비스 프레슬리, 그다음에 뭐 전설적인 야구 스타인 제키 로빈슨, 그다음에 뭐 어니스트 허밍웨이, 그다음에 이제 그 토마스 에디슨 뭐 이런 분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뭐 그 분야에서는 업적을 크게 이룬 분들이긴 한데 사실 시대도 좀 다르고 분야도 다른데 뭐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예, 있습니다. 그 뭐 시대는 다르지만 병은 이 시공을 초월하니까는요. 당뇨 환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도 뭐 당뇨 환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하고 어떤 반열에 올랐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병하고 싸운다 할 때 투병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바로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부가 설탕과의 전쟁 이런 걸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에 그 전쟁도 선포하고 그랬다 그래갖고 이 혈당, 당, 설탕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이번 주는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설탕에는 뭐 사람의 살이 섞였다 이런 주제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꿀 오줌으로 되어 나간다 뭐 이런 정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당뇨라는 병은 그러면 사실 이제 소변에서 이렇게 좀 당이 나온다 이런 말을 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요.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당뇨 환자니까 사실은 환자다 보니까 많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웬만큼 알게 되는데 이 당뇨병이라는 거 사실은 혈액 속의 그 혈당, 그 포도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의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당이 사실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포도당이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가지고 그게 에너지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각 세포에 이제 그 흡수가 되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슐린 분비가 원천적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원천적으로 그런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당분이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혹은 뭐 과체중 때문에 인슐린에 과부하 걸리거나 뭐 이러면 이제 작동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당이 흡수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아서 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피 속에 당이 과다하게 섞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동양의학에서 이 당뇨병을 소갈병이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러면 당뇨에 걸리면 갈증을 좀 쉽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라는 게 이제 그 태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기가 몸 안에 음식을 잘 태운다. 그리고 오줌으로 잘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갈이라는 거는 사실 갈증이 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갈증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을 굉장히 자주 먹고 갈증이 나고 그다음에 오줌도 자주 누는,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데요. 이때 그 포도당이 다량의 물을 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되게 자주 보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모자라게 되니까 계속 갈증이 생기고 물을 굉장히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변이 이렇게 당을 끌고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소변에 설탕이 좀 많아져서 소변 자체가 좀 끈끈해진다, 뭐 끈적끈적해진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6세기, 5세기 그때 이제 인도의 외과 의사가 슈슈르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펴낸 의서가 있습니다. 아유르베다라는 그런 의서가 있는데 이 당뇨병을 꿀오줌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오줌이 달아서 개미와 곤충이 모여든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이게 좀 소변에 이렇게 좀 당이 있다 이러면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유명인들을 좀 여러 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당뇨병이 얼마나 심했어요? 이 기록에 이제 우리가 세종실록에 나오는데요. 이 조선왕조실록이 얼마나 이 참 대단한 기록 문화라는 게 알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오고,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승정원 일기 같은 거는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사실 팩트가 그냥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종실록에 보면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 세종의 아버지가 태종이잖아요. 그
세종이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세종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 세종이 굉장히 몸이 뚱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상은 그러니까 세종은 제발 운동 좀 하세요라고 이제 너무 뚱뚱해요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죠. 그 실록을 보면은 세종 임금이 이렇게 나와요. 매일 물 한 동이 이상을 마셨다. 그리고 왼쪽 눈이 아파서 안막을 가렸고 오른쪽 눈은 한 걸음 사이에 사람도 분간할 수 없다라고 이제 토로를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 이 한 동이씩 마셨다는 거는 당뇨다라는 게 있고 이 눈이 안 보였다는 거는 합병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합병증 때문에 거의 시력을 잃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사실 세종 임금은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분이잖아요. 뭐 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학구파의 이런 그런 대왕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책 한 권을 최소한 100번 이상 읽었는데요. 그리고 하루에 20시간 이상 국정을 돌봤다는 거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종은 책을 100번씩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이제 좌전이라는 건 뭐냐면 춘추의 해설서거든요. 예. 그 좌전이라는 책하고 초사. 이 초사는 뭐냐면 이 초나라 애국 시인인데 그 굴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창작물인데 그 초사 같은 책들은 200번이나 읽었다 이거죠. 그래서 몸이 아파도 계속 책을 읽어서 보다 못한 아버지 태종이 환관을 시켜갖고 전부 책을 다 쓸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구소수간이라는 책이 있었답니다. 이 구소수간이라는 책이 구양수하고 소동파 이 편지 모음집인데 이게 이제 한 권이 병풍 사이에 남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 임금이 이거를 몰래 1100번이나 읽었다라는 게 이제 연려실 기술이라는 야사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이 재위를 32년간이나 했는데 네. 날마다 새벽에 2,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평균 20시간 경무에 시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엄청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대단하네요. 네, 그 그렇습니다. 아까 또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이 로큰록 가수는 또 어떤 정도로 이 좀 이렇게 또 당뇨 환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약간 다른 차원인데요. 세종하고는. 아, 네. 이 뭐 이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경우는 사실 당대 섹시 가이라고 우리가 뭐 얘기하고 카리스마 대단했거든요. 그 뭐 네. 저도 사실은 그때 뭐 약간 어려갖고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무대 매너라든가 엄청났다고 알려지고 있고 저도 봤는데요. 식탐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 특히나 이제 정크푸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땅콩 버터, 꿀, 바나나, 베이컨 이런 걸 얹은 샌드위치를 한 번에 4개씩이나 먹었다는 건데 이 샌드위치를 하나 먹으려고 친구 19명하고 함께 그 전용 비행기 타고 테네시에서 뭐 콜로라도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 땅콩, 크림, 버터, 바나나 샌드위치 이거를 엘비스 샌드위치다라는 이름까지 붙었다 그럽니다. 샌드위치 안에 지금 땅콩, 버터, 바나나, 샌드위치 이걸 한꺼번에 다 먹는다는 예. 거죠. 또 4개씩이나. 예. 근데 이게 좀 각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한꺼번에 먹으면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음식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4개랑 먹었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 엘비스 같은 경우 공연이 끝나면 뭔가를 하여튼 왕창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도넛 같은 경우는 한 번에 12개를 먹었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고 돼지고기 요리를 하루에 이 1.2kg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1인분에 200g 정도 되나요? 그 6인분을 그냥 한꺼번에 먹었다는 거고 달걀도 뭐 6개로 만든 오믈렛, 베이컨 1파운드, 뭐 고구마 파이, 이 버터 밀크, 비스켓 먹었고 마시멜로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초콜릿에 끼운 문파이 이런 거를 오직 한 끼 식사로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탕이라든지 아이스크림, 햄버거, 감자칩 하여튼 뭐 아이들이 즐기는 음식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하게 기름지고 지나치게 달고 게다가 또 엄청난 칼로리를 가진 정크푸드 이제 엘비스가 폭식했던 그런 사랑했던 음식들이었다 그럽니다. 네. 엄청난 대식가네요. 근데 네. 이 엘비스 정도 같은 사람이면 사실은 뭐 엄청나게 좋은 고가의 음식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정크푸드는 이제 서민 음식이잖아요. 네, 왜 정크푸드를 이렇게 즐겨 먹었을까요? 이 뭐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려웠을 때 먹었던 아. 음식이라는 건데 그걸 그리워했던 어떻게 보면 소울푸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탐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너무 과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오래 살지는 못한 걸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는 사실은 굉장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뭐 매력 있는 그런 얼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100kg 이상 몸무게가 뚱보로 변했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당뇨, 고혈압 이런 거 각종 뭐 성인병에 시달렸다는 건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42살에 화장실에서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부검을 해봤더니 그의 위 속에,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의 위 속에는 아이스크림 4국자, 뭐 초콜릿 범벅이 된 비스켓 6개 이런 게 나왔고 또 뭐 진통제라든가 수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 속에 가득 찼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유, 그 세종대왕 또 엘비스 프레슬리 말고 다른 유명 인사들도 좀 이렇게 당뇨로 고생을 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세계적인 야구 선수 그 제키 로빈슨은 흑인 최초로 이제 명예전당에 헌액된 사람이거든요. 이게 197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당뇨병 때문에 거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소설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 역시 당뇨 환자였는데 쿠바의 다이키리 칵테일이라고 있는 모양이죠. 저는 잘 모르는데 이걸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당뇨 걸렸는데 이걸 좋아해가지고 설탕과 라임 주스를 반으로 줄이고 럼을 2배를 넣는 그런 이게 이제 그래서 해밍웨이 다이키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럽니다. 그걸 유행시킬 정도로 그걸 먹었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이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뭐 당뇨 환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당뇨병 하면 저희가 되게 이제 중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사실 당뇨는 좀 완치되는 병인가요? 예, 이 완치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미 혈당을 관리하는 췌장의 어떤 인슐린 분비 기능을 상실한 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뭐 약물 주사 치료 그다음에 식이 운동요법 이런 걸 병행을 하게 되면 평생 이제 친구처럼 관리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럼 일단 평생 좀 관리만 좀 잘하면 좀 괜찮은 거겠네요. 근데 사실 그게 근데 쉽지는 않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가 굉장히 극단적이어서 그렇지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혈당치가 경고 수준을 넘어서 갖고 의사가 당뇨약을 권한 게 사실 몇 년 됐거든요. 근데 혼자 이렇게 속삭이게 돼요. 보통 그렇습니다. 아니야, 난 약 없이도 이제 조절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속으로 어떻게 보면 악마의 속삭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건 다 먹으면서 이 걷기 운동하고 근력 운동 합리하고 몸을 움직이긴 해요. 근데 핑계가 많아집니다. 뭐냐면 운동을 했으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라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게 돼요. 뭐 또 탐하게 되고 그다음에 밥하고 사탕 이런 건 안 되는데 과자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스는 안 되는데 과일은 괜찮잖아. 왜냐하면 과일은 천연이니까 이렇게 이제 핑계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카스테라는 안 되니까 식빵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달지 않으니까 뭐 이런 핑계를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하루 종일 뭔가를 달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국장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여성들도 늘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좀 탄수화물 중독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렇게 단 거를 계속 먹는 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당이라는 게 사실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 혈당치가 처음에는 120, 130으로 됐다가 결국 혈당치 공복 혈당치가 200, 300 계속 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지만 물을 매일같이 한 동이 이상 마셨다라고 이제 세종대왕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물을 벌컥벌컥 매일 마시게 되고 화장실을 하루 종일 들락거리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라도 병원을 찾아가면 다행인 거죠. 아, 예, 불행 중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병원을 찾아가게 돼서요. 예, 그러니까 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당과의 전쟁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소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쫓다 보면 배고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맨날 뭘 먹고 있다가 먹질 못하게 되니까 지금도 사실은 6시, 7시 사이에 이제 밥을 먹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시 되면 배가 무지하게 고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맛을 다시고 있으면 이 아내가 그러죠. 당신은 평생 먹을 탄수화물 먹었으니까 여태까지 지금 좀 참아도 된다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아까 입맛을 이렇게 좀 다실 정도면 지금도 이렇게 좀 단 음식이 좀 이렇게 먹고 싶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나가다가 제과점 같은데 카스테라가 이렇게 보이고 팥빙수 이런 게 보이고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미치도록 먹고 싶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 당 이런 게 유혹 이런 것들 금단 현상이 치명적인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금단 현상이 정말로 심해요? 젊어서 잘 뭐 김양미 기자는 모를 것 같은데 젊을 때는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이제 당에 중독이 돼 있는데 젊을 때는 잘 모르다가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설탕이라는 게 정제한 당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설탕이 발명되는 그 이후부터 이제 좀 사람들이 단 거를 좀 많이 먹게 된 게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커피, 차, 담배 이런 것도 역시 이제 그 유럽, 아시아 거쳐서 전 세계 인간들이 어떻게 인류의
매혹시키고 중독시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설탕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워낙 달콤하지 않습니까? 첫 맛이. 이 설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그전에는 뭐 벌꿀이라든가 야생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어떤 단 것을 먹었겠지만 6, 7세기에 인도 동부의 벵골 사람들이 사탕수수를 쪄가지고 거기서 채취를 한 당즙을 졸여내가지고 네. 결정체를 만들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정제 설탕이라는 거거든요. 이 정제 설탕이 삽시간에 유럽을 거쳐서 세계로 이제 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맛보면 이제 멈출 수 없는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길들여지는 건 좀 이제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1세기 아라비아의 의학자인데 이분 시나라는 사람이 설탕 과자야말로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세기 비잔틴 제국의 황실에서도 의사가 해열제로 뭘 했냐면 설탕에 절인 그 장미꽃을 처방했다는 거고 결핵치료제로 아주 그 특효다 이렇게 필수적인 약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탈리아 의학 교재를 보면 설탕은 열병, 기침, 가슴병, 까칠까칠한 입술, 위장병 이런 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 같은 데도 이제 설탕이 효과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설탕이 이게 뭐 식료품이 아니라 만병통치약 뭐 이런 약 엄청 좋은 약 대접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오죽했으면 이제 16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설탕이 떨어진 약방 같은이라는 그 표현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에서 꼭 필요한 약품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설탕이 세계식품으로 발돋움하게 된 데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역할이 컸다는 거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신학대전을 썼던 인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13세기 때인데 당시에 그 크리스트 교회에서는 이 거기서 정한 단식 기간에 설탕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율법을 위반한 건이 아니냐는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탕은 식품이 아니다. 소화 촉진은 약품입니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단식을 어긴 건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도 단 걸 굉장히 좋아했나 보죠. 그때부터 네. 이제 설탕이 대량으로 공급이 돼 갖고 식품으로 이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건데 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그 차, 커피, 초콜릿, 담배 이런 거는 한때는 그랬거든요. 이 먹으면 안 된다, 죄악이다 이렇게 이제 여겨졌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설탕은 예외가 된 거죠. 왜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증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이나 죄악이 아니다 이런 비판에서 이제 죄악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난 거죠. 어쨌든 이 설탕은 처음부터 아무런 통제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되게 환호의 대상이 됐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값비싸고 맛 좋은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왕후장상의 신분 과시용 상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설탕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여튼 뭐 이가 모두 썩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탕 간식이 군것질로 이제 변모가 됐는데 특히나 이제 영국이 설탕 간식의 선구자이게 됐고 이 디저트뿐만 아니라 푸딩, 고기, 수프의 풍미를 돋는 데도 이제 사용이 됐고 아이스크림까지 이제 이탈리아에서 17세기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요즘도 뭐 결혼披露형 같은 데 가보면 웨딩 케이크 이렇게 단 음식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또 설탕이랑 관련이 좀 있는 건가요? 예, 우리 설탕 같은 경우가 이제 하얀 수정같이 맑게 정제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수함의 상징이죠. 예. 그 설탕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탁자만한 그런 성, 그다음에 이슬람 사원 이런 그 장식물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연애에 이렇게 선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엄청난 양의 설탕으로 이제 으깬 뭐 아몬드와 같이 합쳐갖고 땅콩을 혼합한 설탕 장식이 유행이 됐는데 이 이집트의 술탄 11세기에는 7만 킬로그램의 설탕으로 하여튼 뭐 거대한 나무 장식물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연회에서. 그리고 1515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울지라는 추기경의 취임식이 벌어졌는데 설탕으로 만든 성, 탑, 그다음에 말과 곰, 원숭이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연회를 베풀 때 이렇게 왕후장상들이 신분 과시용으로 설탕으로 만든 각종 장식물 이런 걸 보여주고 나중에 이걸 썰어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혼 필요행에 등장하는 어떤 웨딩 케이크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설탕 장식의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하얀 설탕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신부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영국인들이 이렇게 차와 커피에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마시는 거를 유행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차가 좀 떨잖아요. 스리랑카나 이런 데서 이제 온 차들이 떨고 그다음에 커피는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탕을 사서 먹는 거죠. 그것도 멋이라고 본 거죠. 나중엔
커피하우스까지 생겨가지고 이 점잖게 설탕 넣은 커피 이런 걸 먹고 막 고단주문을 논하는 그런 일도 유행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커피 전문점 이런 거에 원조가 되는 거고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뭐 고된 노동을 했던 세탁부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 설탕 넣은 달콤한 차 한 잔 이것이 이제 지친 몸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기호품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설탕이 엄청 잘 나가던 예. 어떤 이 설탕이 아주 좋은 면만 좀 이렇게 좀 잘 대우받았다는 점만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설탕의 안 좋은 부분 또 어두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탕을 뭐라 그러냐면 설탕의 달콤한 유혹 속에 어두운 인류의 역사가 녹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어두운 역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그 사탕수수를 재배해 가서 설탕으로 가공하는 과정이 사실 녹록진 않거든요. 사실 사탕수수가 다 자랐을 때는 키가 한 4m 이상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심으면 잘 자라서 다시 심지 않아도 여러 계절 동안 이제 추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자라고 여러 계절 동안 추수를 할 수 있으면 아주 경제적인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같은 밭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가 이게 하면 할수록 과육이 급격하게 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심으면 토질이 굉장히 황폐화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한 번 수확하고 나면 그 땅은 좀 토질이 안 좋아지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또 과육이 좋게 하려면 다른 경작지로 바꿔야 되고 뭐 이렇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경작지로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사탕수수 재배, 가공, 재당 이런 공정이 굉장히 일사불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 큰 용광로, 엄청나게 큰 용광로에 설탕을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땔감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역사나 이게 역사 영화 이런 거 보면 사탕수수 농장 이런 배경으로는 이제 카리브해가 있는 국가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쿠바라든지 이런 나라들 맞아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것저것에 뭐 아프리카 대륙에서 심고 이러다가 신대륙이 이제 새로 개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독을 들인 곳이 바로 카리브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서인도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탕수수 농장을 이렇게 경영하려면 노동력이 엄청나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노동력은 어떻게 구한 걸까요? 이게 사실 그 카리브해에도 원주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멸족되다시피 한다 그럽니다. 유럽인들이 옮긴 병이 이제 천연두라는 병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혹한 노동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계속 하려면 대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이 바로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메리카에 있는 흑인들의 역사가 이 설탕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설탕의 열광한 유럽인들의 입맛을 이제 충족시키려고 이 아메리카 흑인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화 혹시 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대대적인 아프리카 흑인 노예 사냥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노예를 이제 끌고 왔을까요? 이 카리브해 쪽으로.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 한 3,400년 그 사이에 카리브해, 브라질, 미국 남부의 사탕수수 농장 이 끌려간 흑인 노예가 자그만치 1,000만 명이 넘고 1,300만 명까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는 백인이나게 이렇게 원주민이 이렇게 많은데 거의 흑인은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별로 흑인은 없는 것 같은데 브라질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설탕 노예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브라질에 많았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숫자가 1,300만 명까지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한창 일할 젊은이들 뭐 다 데려온 거 아닐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은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을 한 300년 이상 그냥 다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그때부터 성장의 동력을 잃었다라고 우리가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리는 거는 그 당시에 이 설탕이든 어쨌든 그 노예를 끌어오면서 굶주림이 이게 대물림된 어떤 그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도 이 1,300만이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 가면서 그 길도 굉장히 혹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노예를 태우려고 아주 짐짝처럼 빽빽하게 밀어놓고 물도 주지 않고 탈수증으로 막 계속 죽어가고 그래서 엄청나게 비참했던 거죠. 사실 뭐 이렇게 노예를 이렇게 배에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짐처럼 쌓아서 이렇게
이렇게 뭐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고 왔다라는 어떤 제가 그림을 하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거 상상만 해도 엄청 비참한 광경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이제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 바다에 뛰어들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런 거고요. 신대륙에 오면 경매에 붙여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네. 다 봤잖아요. 그리고 뭐 팔려가고 하루 18시간 중노동, 그다음에 풍토병 이런 것 때문에 죽어가고 뭐 그랬다는 거죠. 사실 설탕의 역사에 이 흑인 노예들의 땀과 피가 이렇게 녹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791년에 영국의 윌리엄 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탕 1온스, 그러니까 28g이거든요. 설탕 1온스에는 인간의 살 2온스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리브산 설탕 불매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한 운동이라는 게 요즘의 공정무역 운동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퀘이커 교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네. 지금 얘기하는 요즘의 공정무역 운동이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뭐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래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흑인들의 고통을 이제 뭐 그냥 볼 수만 없었다는 거겠네요. 사실 그러면 말씀하신 운동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 카리브산, 서인도산 설탕이야말로 흑인 노예들의 검은 피와 땀이 하얀 결정처럼 녹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매 운동이 벌어지니까 무역업자들이 이 자기들이 들여오는 설탕은 이 카리브산 노예하고 상관없다라는 뜻에서 라벨을 붙였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공정무역 라벨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 그 운동은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나요? 예, 이 윌리엄 폭스 같은 경우는 이 설탕 먹는 행위를 뭐라 그랬냐면 인간을 잡아먹는 식인 행위 이렇게 동일선상에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만일 한 가정에서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설탕 5파운드를 먹지 않으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8가구가 만약에 20년 동안 먹지 않으면 100명을 살릴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38,000가구가 설탕을 먹지 않게 되면 설탕 교육 전체가 중단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이 벌어지니까 카리브산 설탕 소비량이 반짝하고 줍니다. 3분의 1로 줄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서인도 제도산, 카리브산 설탕 불매 운동이 훗날 1807년에 노예 무역 폐지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노예 무역이라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였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 운동은 성과를 좀 거뒀네요. 예, 근데 이제 이미 설탕에 중독이 됐지 않습니까? 인류가.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결국 뭐 설탕을 막지는 못했죠. 사실 그러면 한국에는 언제 설탕이 들어왔어요? 이 뭐 역시 벌꿀 같은 게 있었겠지만 이 설탕은 사탕수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탕수수가 없었으니까 일본이나 중국에서 들여왔겠죠. 그러니까 실학자 중에 이제 이규경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18, 19세기 인물인데 1788년에 나셔갖고 1856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그 종자 전당 변증설이라는 글을 씁니다. 거기 뭐냐면 요 사이에 국내외에서 사탕을 먹는 사람이 많은데 오직 나만 없다. 이게 굉장히 비싼 음식이라고 하는데라고 입맛을 쩍쩍 다시는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규경은 설탕을 나만 없다 이러시니까 맛보지 못한 거예요?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 배가 이 동양을 이렇게 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배를 수색해 보면 흑당이 많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일본의 나가사키라든가 오사카라는 데 보면 그 오가는 네덜란드 배였겠죠. 그 흑당은 사실은 정제하지 않은 당인데 저도 얼마 전에 오키나와를 갔다 보니까 거기서 뭐 흑당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뭐 상품도 팔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키나와에서도 사탕수수 재배가 되는데 나중에 이규경이 맛은 봤나 봅니다. 특히나 이제 흑당을 봤다는 건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점입 가경의 맛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이규경도 설탕 맛에 이제 결국은 중독됐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어렸을 때는 뭐 굉장히 가난하게는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전자에다 설탕물을 이렇게 가득 담아갖고 설탕을 갖고 마셨거든요. 주전자 커피에다가 설탕을 타서 먹기도 했는데 아마 그 커피라는 게 아마 원조 물품이었을 것 같은데 잘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지금도 좀 잊지 못하는 단맛 뭐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960년대니까는요. 그때 뭐 삼립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마 60년대, 70년대 분들은 아마 알 건데요. 김양미 기자는 아마 못 먹어봤어요. 크림빵인데 지금도 있긴 있어요. 삼립빵, 크림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팥빵 지금도 있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단팥빵, 크림빵이 정말로 맛있었거든요. 네. 5원짜리였는 걸로 기억돼서 제가 그 돼지 저금통 거기 몰래 뜯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5원 10원 빼갖고 네. 이렇게 크림빵을 사 먹은 기억이 나는데 아이스키키 같은 것도 5원짜리가 있어갖고 먹었거든요. 그리고 카스테라 이런 거, 샤니 카스테라니 뭐 이런 거는 정말 지금도 먹고 싶어서 군침이 도는데 김영민 기자는 요새 뭘 이렇게 먹고 싶으세요? 단 거는? 저는 뭐 단 거 다 좋아하는데 사실 특히나. 어려서부터 뭐 과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생크림 케이크 이런 거 엄청 달고 생크림 맛있잖아요. 예. 생크림 케이크 저도 좋아하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설탕에 중독돼가지고. 예. 어쨌든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설탕과의 전쟁 뭐 이런 걸 선포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200년 전 뭐 윌리엄 폭스로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거 그런 건 뭐 거대한 무슨 뭐 거창한 뭐 노예 해방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운동도 아니고 사실 이 당뇨니 비만인 이런 거 만성 질환 주범 네네. 설탕을 줄여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당뇨병 이런 것 때문에 그 이 고생하는 사람이 한 94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940만 거의 1000명인데 사실 그러면 성인 인구 기준으로 하면 4명 중 1명꼴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위험군까지 따지면 그렇다는 네네. 건데 네네네.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4억 2천만 명. 이게 WTO 세계보건기구 통계입니다. 사실 뭐 저도 해당 안 된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 탄수화물 이거는 사실 3대 영양소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네. 뭐 단백질, 지방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고 에너지원인데요. 적당히 먹어줘야 되죠. 이거를 뭐 완전히 끊을 수는 없죠. 다만 과하면 안 된다는 건데 사실 지금은 삼시세끼 먹는 음식만 먹어도 네. 하루 섭취량은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하루에 50g이면 적당한데 한국인 지금 보면 70g이 넘는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 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감언이설이라든가 구밀복검, 감탄고토 이런 말을 알잖아요. 네네네. 뭐 사실 저희가 공부할 때 가장 잘 외우는 사자성어들인데 근데 의미상으로는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세 그리고 가지 어떻게 말 다.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동양에서는 이게 좀 나쁜 의미, 단맛이 결코 좋은 맛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한 거죠. 영어에서는 달콤하다는 뭐 스윗 이런 거밖에 없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양에서는 그런 단맛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알았고 그것이 그 나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알았고 그다음에 경고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이제 사자성어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탕과의 전쟁 이게 이제 전쟁이라고 안 하고 저로서는 이제 네. 성전이라고 하는 건데 뭐 저한테는 그렇지만 이게 물론 뭐 당근 것을 다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네네.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설탕과의 전쟁에 지금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슈가보이 제가 되게 싫어하는 이번 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